이건 완벽한 패배입니다.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나 우습게 봤던 겁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의 심장부 백악관 지하 상황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30년 넘게 전 세계를 주무르던 베테랑 보좌관들의 안색은 종이장처럼 창백해졌고 쉴 새 없이 울려대는 비상전화벨 소리는 마치 침몰하는 거대한 전함의 경고음처럼 고막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불과 72시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죠. 미국은 오만했습니다. 한국을 길들이겠다며 기존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15조 원이라는 무자비한 방위비 청구서를 들이밀었고 서명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몽땅 빼버리겠다는 치졸한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없으면 단 하루도 못 버틸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확신하며 한국의 목줄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겁에 질려 기어들어올 줄 알았던 한국이 오히려 미국의 목덜미를 정확히 낚아채며 상상도 못할 반격을 시작한 겁니다.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기 라인이 멈춰 서고 주식시장이 종이 조각처럼 구겨지는 참사가 벌어지자 이제야 오만한 패공국은 한국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그날 폐쇄된 회의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 세계의 안보 질서를 단 하루 만에 뒤바꿔버린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결단.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수석보좌관 제임스 밀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차가운 지하 상황실에서 전 세계 국가들의 운명을 손가락 하나로 주물러왔습니다. 제 만년필 끝에서 나가는 서류 한 장에 어떤 나라는 지옥에서 살아나고 어떤 나라는 하루아침에 지도에서 사라지는 꼴을 수도 없이 지켜봤습니다. 저에게 동맹이란 그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장기판의 말들에 불과합니다. 우정이니 혈맹이니 하는 말들은 대중을 속이기 위한 포장지일 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미국의 품 안에서 평화를 누려온 거만한 동맹국 하나를 제대로 길들이기로 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월스트리트의 독종이라 불리는 조나단 로스 보좌관이 앉아 있습니다. 이 친구는 사람의 목숨조차 숫자로 계산하는 아주 지독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로스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제 앞으로 태블릿 PC를 쓱 밀어내는군요. 화면에는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적힌 숫자가 떠 있습니다.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방위비 청구서입니다. 제임스 어때?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한국에 제공한 안보 서비스의 가치를 다시 계산해봤어. 이건 아주 합리적인 금액이야. 그동안 우리가 너무 헐값에 평화를 팔아온 거지. 어차피 한국은 이제 돈이 넘쳐나는 나라잖아. 이 정도는 기꺼이 내야지. 로스의 가벼운 농담에 저도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방패 없이 한국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 위에는 북한이 칼을 갈고 있고 주변국들은 호시탐탐 한국을 노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주한미군을 뺀다고 한마디만 하면 한국의 대통령부터 시장통의 상인들까지 모두 패닉에 빠져 울고불고 매달릴 것이 뻔합니다. 저는 손가락 사이로 최고급 몽블랑 만년필을 빙글빙글 돌리며 로스에게 지시합니다. 조나단, 확실하게 숨통을 조여야 해. 서류 맨 마지막에 셧다운 조항을 넣어라. 서명이 단 1분이라도 늦어지면 즉각 미군 철수 절차에 들어가고 평택기지의 모든 연합자산을 정지시킨다고 명시해. 로스의 입꼬리가 기분 나쁘게 올라갑니다. 이건 동맹국에 보내는 협상안이 아닙니다. 사실상 총구 앞에서 항복을 강요하는 노골적인 위협이죠. 서울 시간으로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2시 무방비 상태인 나라의 목덜미에 차가운 칼날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송신 버튼을 누르는 로스의 손가락 끝에서 15조 원이라는 무거운 압박이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 국방부 한라인으로 꽂혀 들어갑니다.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는 72시간의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켜집니다. 72, 71, 70 숫자가 1초씩 줄어들 때마다 저는 짜릿한 승리감을 느낍니다. 조나단, 오늘 저녁은 조지타운에서 가장 비싼 식당을 예약해둬. 내가 쏘지. 내일 아침이면 한국에서 살려달라는 비명 섞인 전화가 올 테니까 말이야. 우리는 벌써 승리의 축배를 들 생각에 한껏 들떠 있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치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사재기를 시작할 거라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지배할 때 느껴지는 그 비릿한 쾌감이 이 좁은 상황실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전화기는 쥐 죽은 듯 조용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벌써 한국의 안보실장이 사색이 되어 전화를 걸고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행 비행기 표를 구하느라 난리가 나야 정상인데 말입니다. 여유롭던 로스도 미간을 찌푸리며 태블릿을 만져봅니다. 제임스,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어. 시차 때문에 다들 잠이라도 쳐자는 건가? 저도 슬슬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나라를 협박해봤지만 이런 식의 침묵은 처음입니다. 새벽 4시 반,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아시아 수석 분석관 앨리스 첸이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이 창백해진 안색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수석보좌관님, 큰일 났습니다. 한국 측에서 한라인을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튕겨나가듯 일어납니다. 뭐라고? 끊겼다고? 기술적인 오류가 아니야? 앨리스의 손이 덜덜 떨립니다. 아닙니다. 한국군 합참이 일방적으로
우리 미군과의 모든 1급 통신망을 블랙아웃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독자적인 선제 타격망인 킬체인 레이더 가동률이 1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절대로 겁에 질린 나라의 반응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이 협박 문서를 보낼 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군사 시나리오를 기계처럼 실행하고 있는 섬뜩한 움직임입니다. 앨리스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름 끼치는 말을 내뱉습니다. 보좌관님, 한국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와의 결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 한구석에 얼음장 같은 서늘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저는 이 현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앨리스, 분석관이라면서 너무 예민하게 굴지마. 10대 애들이 화가 나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간다고 그게 진짜 독립인 줄 알아? 날이 밝고 배가 고파지면 제 발로 기어나오게 되어 있어. 저는 앨리스를 쫓아내듯 내보내고 로스에게 더 강한 압박을 주문합니다. 이번엔 한국산 반도체의 보복관세 25%를 때리겠다는 협박 문서까지 언론에 흘리라고 말이죠. 안보로 안 되면 경제로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무자비한 융단 폭격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가시질 않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던 제 직감이 속삭입니다. 제임스, 너는 지금 아주 거대한 괴물을 깨운 거야. 라고 말입니다. 카운트다운 숫자는 피말리게 줄어드는데 한국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어둠 속에서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들이 숨기고 있는 그 서늘한 칼날이 우리 미국의 심장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에 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오만한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지 이틀째 아침입니다. 워싱턴 국무부 7층 특별회의실의 천장은 유난히 높고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 높은 천장 아래로 나란히 걸린 성조기와 태극기가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죠. 저는 마호가니 테이블 상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롭게 모닝커피의 향을 즐기는 중입니다. 제 예상대로 한국 대표단이 결국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 도착했거든요. 문을 굳게 닫고 버티는 척 객기를 부리더니 거대한 안보 공백의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이틀 만에 제 발로 기어들어온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낼 생각에 저는 어제부터 주머니에 챙겨둔 금장 몽블랑 만년필을 천천히 돌리며 맞은편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립니다. 15조 원짜리 서류에 한국 측의 굴욕적인 항복 서명을 받아내고 저녁에는 로스와 함께 조지타운의 최고급 식당에서 승리의 스테이크를 썰 완벽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로스는 옆에서 벌써 싱글벙글하며 자기 휴대전화로 식당 예약 확인 문자를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제임스, 오늘 와인은 내가 쏠게. 15조 원을 따냈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그때 무거운 마호가니 문이 열리고 한국 대표단 6명이 일사불란하게 회의실로 들어섭니다. 선두에 선 인물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입가에 머금었던 미소를 살짝 거둡니다. 대한민국 안보전략국장 강도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가르마와 차가운 무태안경 너머로 감정이라곤 티끌 만큼도 읽을 수 없는 건조한 눈빛이 저를 똑바로 향합니다. 제가 승자의 관대함을 보여주려 손을 내밀었지만 강 국장은 제 손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시선을 테이블로 옮긴 채 그대로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허공에 뻘쭘하게 떠있는 제 손을 보며 옆에 앉은 국무부 차관보가 헛기침을 하는군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황급히 만년필을 집어들고 본론으로 직행합니다. 강 국장님, 굳이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저는 테이블 위로 묵직한 서류 뭉치를 툭 밀어냅니다. 15조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힌 최종 조정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치명적인 종이 한 장을 더 올려놓습니다. 서명을 거부할 경우 한국산 반도체에 보복관세를 즉각 부과하겠다는 무역대표부의 살벌한 협박 문건입니다. 이건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지난 70년간 위대한 미국이 제공한 안보 서비스의 시장 가격을 아주 합리적으로 산정한 청구서일 뿐이죠.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현실을 똑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자한 척 미소를 지으며 다이르듯 말하지만 강 국장은 대답 한마디 없이 서류의 첫 페이지를 펼쳐둡니다. 아니, 읽는다기보다는 그저 서류 위로 시선을 떨어뜨린 채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10초, 20초,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종이 넘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회의실을 지배합니다. 그 사이 회의실 벽면에 대형 화상 스크린이 번쩍 켜집니다. 뉴욕 사무실에서 화상으로 접속한 로스가 카메라를 노려보며 단도직입적으로 으름장을 놓는군요. 만약 동맹에 합당한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겠다면 주한미군 1만 명을 즉각 감축하겠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로스의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립니다. 저는 로스의 압박 타이밍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며 강 국장의 얼굴을 살핍니다. 15조 원이라는 숫자의 무게와 미군 철수라는 극도의 공포에 짓눌려 사고 회로가 정지해버린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당장 금액을 깎아달라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사정하겠지.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굴욕적인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 국장이 서류 첫 페이지를 소리 없이 탁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무태안경 너머의 그 건조한 눈빛이 저를 향합니다. 아니,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뒤에 걸린 거대한 성조기를 그저 무심하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당황한 기색도 전혀 없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끝없이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단숨에 가릅니다. 협상할 가치가 없습니다. 철수하십시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15조 원짜리 국가의 명운이 걸린 테이블에서
이 종이 조각은 볼 가치도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고요. 강 국장의 그 짧은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국 대표단 6명이 마치 사전 훈련이라도 받은 듯 동시에 벌떡 일어납니다. 일사불란하게 노트북이 닫히고 서류가 가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의자가 뒤로 긁히며 밀려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집니다. 단 한 명도 머뭇거리거나 뒤를 돌아보며 눈치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잠깐, 강 국장, 지금 도대체 어디를 가는 겁니까?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도 모른 채 기겁하며 벌떡 일어납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벽에 쾅 부딪힙니다. 저는 문 앞을 가로막고 두 팔을 벌려 섭니다. 강 국장이 제 코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저를 올려다보는 그 눈빛에는 미국을 향한 짙은 분노조차 없습니다. 그저 지독한 무관심뿐입니다. 이미 짐은 다 싸두고 왔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제 가슴팍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비굴하게 협상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미국에 역겨운 민낯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미련 없이 동맹의 끈을 끊어내러 온 것이었다는 끔찍한 선언인 겁니다. 강 국장이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한국 대표단 모두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복도 저편으로 사라져버립니다. 화상 스크린 속 로스가 당황한 듯 피대를 세우며 소리칩니다. 허세야, 리처드. 저건 100% 미치광이 블러핑이라고. 비행기 타기 전에 겁에 질려서 무조건 전화 올 거야. 저 역시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짓누르며 로스의 말에 억지로 동의하려 애를 씁니다. 그래, 저건 허세일 수밖에 없어. 미국 없이 한국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시선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금장 만년필에 처참하게 꽂혀 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던 제 권위의 상징이 흠집이 난 채 뒹굴고 있는 겁니다. 그 불안 감은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상상조차 못한 끔찍한 현실로 들이닥칩니다. 회의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앨리스 분석관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옵니다. 보좌관님, 방금 서울에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보낸 셧다운 위협 문서 원본을 통째로 전 세계 언론에 까발려버렸습니다. 부당한 강압이라며 협상 전면 무효화를 선언한 겁니다. 뭐라고? 백악관 기밀 문서를 전 세계에 공개했다고? 미쳤어. 하지만 제 비명은 앨리스의 다음 보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한국 국방부가 즉각적인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 기지로 들어가는 한국전력의 송전 라인을 물리적으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평택기지 전력의 70%가 날아갔고 아파치 헬기 부품 공급이 끊겼으며 비상경보음이 기지 전역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게 아니라 미국의 심장부에 진짜로 칼을 꽂아버린 겁니다. 저는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최고급 가죽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미친 듯이 박동합니다. 한국이 조용히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할 거라 굳게 믿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미국의 추악한 갑질을 폭로하고 당당하게 미군 기지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기산천외한 반격을 가한 겁니다. 30년 외교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파국입니다. 로스가 화상 화면 너머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단지 서막에 불과하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뱀처럼 칭칭 감아옵니다. 오만하게 휘둘렀던 미국의 15조 원짜리 채찍이 거대한 강철 부메랑이 되어 제 목을 향해 무자비하게 날아오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백악관 상황실의 스피커가 찢어질 듯한 파열음을 냅니다. 제 데스크 위에 놓인 핫라인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려대는군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신기를 들자마자 주한미군 사령관 마이클 해리슨 사성 장군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고막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제임스, 당신들 워싱턴 책상 머리에서 펜대나 굴리면서 도대체 무슨 미친 짓을 저지른 거야? 지금 내 기지 활주로에 불이 다 꺼졌어. 레이더망은 절반이 날아갔고 아파치 헬기 부품 공급이 완전히 끊겨서 정비조차 못하고 활주로에 처박혀 있다고. 당장 이 사태 수습하지 않으면 내 손으로 당신 목을 조르러 워싱턴으로 날아갈 줄 알아. 평생을 야전에서 보낸 사성 장군이 백악관 수석보좌관에게 쌍욕을 퍼붓는 미군 역사상 초유의 하객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태평양 방어선의 최전방이 완벽하게 붕괴 직전이라는 뜻이죠. 저는 수신기를 든 채 입술만 달달 떨 뿐 변명 한마디 내뱉지 못합니다. 그 순간 화상 스크린 너머의 로스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제임스, 쫄지마. 당장 한국산 반도체의 보복 관세에 때려버려. 내일 아침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가게 만들어서 저 오만한 한국 증시를 바닥까지 박살내버리라고. 저 역시 궁지에 몰린 쥐처럼 덜덜 떨리는 손으로 관세 발동 문서에 최종 서명을 갈겨버립니다. 내일 아침이면 한국 경제가 초토화되어 한국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걸어올 거라며 억지로 제 자신을 위로해보는 것이죠. 하지만 관세 폭탄 뉴스가 전 세계로 타전된 지 불과 10분 뒤 상황실 중앙 메인 스크린에 믿을 수 없는 끔찍한 데이터가 떠오릅니다. 박살이 난 건 한국 증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미국의 주식 시장인 겁니다.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내믹스, 미국을 지탱하는 7대 방산 기업의 주가가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는 이미 우리의 멍청한 관세 보복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죠. 곧이어 상황실 구석에 팩스기가 날카로운 기계음을 내며 붉은색 용지 한 장을 뱉어냅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발신 긴급 공문입니다. 외교부도 국방부도 아닌 산업부라니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오릅니다. 앨리스 분석관이 팩스를 집어들고 사색이 된 얼굴로 읽어내려갑니다. 전략물자 관리법 제4조에 의거하여 3나노 이하 군사용 핵심 반도체의 대미 수출 일정을 무기한 재검토합니다. 재검토, 수출 금지라는 노골적인 단어 대신 일정 재검토라는 합법적인 행정 권한을 내세워 국제법의 맹점을 완벽하게 찔러버린 겁니다. WTO에 제소할 근거조차 남기지 않은 채 미군 방산 장비에 꽂힌 산소호흡기를 아주 우아하고도 잔인하게 뽑아버린 것이죠. 이 서늘한 선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미국 전역의 첨단 방산 라인이 비명을 지르며 멈춰섭니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F-35 스텔스기 핵심 조립 라인의 컨베이어 벨트가 올스톱됩니다. 한국산 3나노 핵심 칩셋이 없으면 수천억 원짜리 최첨단 전투기도 그저 레이더 하나 켜지 못하는 깡통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보좌관님, 영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로부터 F-35인도 지연에 따른 천문학적인 위약금 청구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한국에 뜯어내려 했던 15조 원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앨리스의 비명 섞인 보고에 저는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한국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다 오히려 미국의 국방산업 전체가 파산 직전으로 내몰린 겁니다. 화상 스크린 속 로스는 자신의 주식 포트폴리오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보며 거품을 물고 의자에서 굴러떨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실 메인 스크린 상단에 중동발 긴급 속보 자막이 번쩍입니다. 워싱턴으로 오기로 되어 있던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장관의 전용기가 태평양 상공에서 돌연 기술을 돌리더니 보란듯이 대한민국 김포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붉은 양탄자를 밟고 내려온 사우디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날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납기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미국과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로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계약을 전면 파기하고 대한민국의 천국-II 방어체계를 12조 원 전액 현찰로 즉시 도입합니다. 미국이 고작 15조 원에 눈이 멀어 70년 혈명을 협박하는 사이 중동의 큰손이 미국을 조롱하며 한국의 품에 안겨버린 겁니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벨기에 나토 본부에서 특별 성명이 터져나옵니다. 나토는 미국의 폭력적인 방위비 강압을 규탄합니다. 아울러 유럽 지상 방위의 새로운 표준으로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를 퇴출하고 압도적 성능의 대한민국 KG 흑표 전차를 채택합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달러와 무력으로 쌓아 올렸다고 자부했던 글로벌 군사 패권의 거대한 성벽이 한국이라는 단단한 바위에 부딪혀 단 하루 만에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상황실의 전광판은 이제 전 세계 외교 채널이 앞다투어 서울로 폭주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영국, 인도, 브라질, 대륙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강대국이 서울행 비행기표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스웨덴의 권위 있는 연구소는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발표합니다. 미국이 스스로의 오만함으로 한국을 밀어낸 순간 글로벌 방산 패권은 워싱턴에서 서울로 완벽하게 이동했다. 저는 텅 빈 백악관 상황실 의자에 맥없이 주저앉아 모니터를 바라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입만 바라보던 특파원들은 이미 짐을 싸서 서울로 떠난 지 오래입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왔던 미국의 위대한 패권이 거대한 달러와 해구산만 있으면 다 된다던 그 건방진 진리가 철저하게 박살나는 소리가 귀가를 때립니다. 세계의 심장박동이 방금 워싱턴을 버리고 서울을 향해 힘차게 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전광판을 올려다봅니다. 붉은 빛이 제 창백한 얼굴을 유령처럼 비추는군요. 세계의 중심이 순식간에 서울로 넘어갔다는 이 충격적인 현실을 채 받아들이기도 전에 전 세계 주요 방송사들의 화면이 일제히 한 곳으로 전환됩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입니다. 양옆에 위풍당당하게 도열한 태극기 사이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묵직한 발걸음으로 단상에 오릅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 스크린 앞에 서서 그 장면을 숨죽여 지켜봅니다. 텅 빈 상황실에는 오직 저와 앨리스의 거친 숨소리만이 맴돌 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첫마디가 스피커를 통해 워싱턴의 지하 깊숙한 곳까지 무겁게 울려 퍼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이 시간부로 전시작전 통제권의 즉시 전환을 선언합니다. 전시작전권, 수십 년간 미군이 단단히 쥐고 있던 한국군의 지휘권을 한국이 스스로 되찾겠다는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사전 조율도 지루한 협의도 없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 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전 세계에 통보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제 다리에 완전히 힘이 풀리게 만든 건 바로 다음 이어지는 끔찍하고도 위대한 문장이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자위적 차원의 자체 핵 억제력 확보 방안에 대한 국가 안보회의 논의를 즉각 개시합니다. 대한민국이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힌 겁니다. 70년간 미국이 한국을 통제하고 묶어두었던 가장 강력한 목줄인 해구산을 한국이
제 손으로 끊어버리고 독자적인 힘을 키우겠다고 선포한 것이죠.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외신 속보가 화면을 붉게 뒤덮습니다. 제 책상 위 한라인이 다시 미친 듯이 울립니다. 국무장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습니다. 제임스, 방금 내가 한국 청와대에 한라인을 걸었는데 수신 거부당했어. 한국이 우리 전화를 아예 안 받겠단 말이야. 수신 거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국무장관이 전화를 걸었는데 변명조차 듣지 않겠다며 차단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미국에 읍소할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그 차가운 결기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수신기를 떨어뜨립니다. 30년 외교 인생, 저는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저 작은 나라가 실은 잠자고 있던 거대한 용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백악관 집무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대통령의 한숨 섞인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워싱턴 국무부의 풍경은 그야말로 상전벽해와도 같았습니다. 사흘 전 고압적인 자세로 한국 대표단을 내쫓았던 바로 그 회의실에 제가 다시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의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제가 앉은 상석은 이제 비어 있고 저는 테이블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강도진 국장이 앉아 있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감히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그 작은 나라의 공무원이 이제는 전 세계 안보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는 제가 사흘 전에 내밀었던 15조 원짜리 청구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강도진 국장이 직접 가져온 새로운 합의서가 놓여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엔 대한민국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및 주권 명시라는 문구가 가장 큰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위비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수건 사업으로 여겨왔던 자주국방의 마지막 조각을 완성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든 채 머뭇거렸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지난 세기 동안 이어져온 미국의 태평양 지배 구조는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F-35 조립 라인은 멈춰있고 유럽과 중동의 우방국들은 한국의 K-방산 무기를 사기 위해 워싱턴이 아닌 서울로 향하는 전세기를 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30년 외교 인생의 마침표를 찍듯 잉크가 번지는 소리와 함께 서명을 마쳤습니다. 사각거리는 펜 소리가 마치 제 오만했던 과거를 긋는 칼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서명을 마친 강도진 국장은 그제야 처음으로 무태안경을 벗고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친구였지만 친구 사이에 총을 겨누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새로운 길을 갈 것입니다. 그는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사흘 전 그가 이 방을 나갈 때는 분노와 결의에 가득 찼다면 지금 나가는 발걸음은 태산처럼 묵직하고 당당했습니다. 저는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한국 대표단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한국의 성장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복도 창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워싱턴의 붉은 노을이 유난히도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백악관에 들어왔을 때 한국은 늘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마주한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방산 강국이자 누구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자부심 넘치는 국가였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동맹의 가치를 계산하려 했지만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과 기계로 그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서해를 지키는 한국의 이지스함, 유럽 평원을 누비는 K 흑표 전차, 그리고 하늘을 수놓는 국산 전투기들, 그 모든 것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넘어 전 세계 안보의 표준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비로소 제가 들고 있던 금장 몽블랑 만년필을 조용히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낡은 권위로 세상을 지배할 수 없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벽에 걸린 태극기를 보았습니다. 그 태극기가 오늘따라 유난히도 찬란하게 빛나며 저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들이 보기에 아직도 우리가 작게만 보입니까? 라고 말이죠.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은 거인입니다. 그 어떤 강대국도 범접할 수 없는 품격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거인입니다. 라고요. 워싱턴의 밤하늘 위로 서울을 향해 비상하는 수많은 별빛을 바라보며 저는 오만했던 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한국 대표단이 떠난 자리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책상에 놓인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뿐만 아니라 K-방산의 자유로운 수출 보장, 그리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된 주둔 비용까지 이는 완벽하게 한국의 승리였습니다. 사실 승리라는 단어조차 부족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보호라는 이름으로 눌러왔던 그 잠재력이 폭발하여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기술력에 기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저는 백악관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성조기를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저 깃발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보였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빛이 바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고결한 자부심보다는 힘의 논리로만 세상을 보려 했던 우리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일 겁니다. 반면 가슴속에 새겨진 그 태극기의 문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집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앨리스 분석관이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아까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습니다. 보좌관님,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평택기지에 전력을 다시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단됐던 반도체 칩셋 물량도 다시 항구로 이동 중이라고 하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파멸시키려 했던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의 자존감을 짓밟지 말라고,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이며 당당한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아주 정밀하게 사용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굴복시킨 그 치밀함에 경외심마저 듭니다. 퇴근길 자동차 시동을 걸며 라디오를 켭니다. 모든 뉴스 채널이 서울의 대통령실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방장관이 한국의 K-무기를 극찬하며 추가 계약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 나토의 주요국들이 한국과 안보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외교관들을 급파했다는 소식이 쏟아집니다. 이제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이 아니라 서울의 기술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 공기가 유난히 맑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제 손이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힘의 외교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한국처럼 기술을 가진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술을 지탱할 수 있는 뜨거운 기계와 자존심을 가진 나라의 것이 될 것입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멀리 태평양 건너 한국 땅에서도 누군가는 이 밤하늘을 보며 미소 짓고 있겠지요. 70년 전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그들이 오늘날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을까요? 우리는 15조 원이라는 종이 조각으로 그들의 가치를 사려 했지만 그들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제가 평생 몸담아온 이 백악관에서의 삶보다 저 멀리 보이는 한국의 저력이 더 위대해 보인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아침이 이제 전 세계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미국의 협박을 통쾌한 승리로 바꿔버린 대한민국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5조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돈으로 우리를 압박하려 했던 강대국의 오만을 우리만의 기술과 단호한 기계로 꺾어버린 이 소식은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승리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통쾌하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결코 하늘에서 떨어진 운이 아닙니다. 이 기적 같은 역사의 뒤편에는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고르면서도 내 자식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셨던 당신들의 거친 손마디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가능했습니다. 강대국들에게 무시당하고 굽실거려야 했던 그 서러운 세월을 묵묵히 견디며 우리 자손들이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튼튼한 나라의 기틀을 닦아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자랑하고 전 세계가 우리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는 이 기적은 사실 수십 년 전 우리 어르신들이 뿌린 헌신의 씨앗이 꽃을 피운 결과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금을 모으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위기를 극복해온 당신들의 그 숭고한 애국심이 오늘의 이 국뽕을 만들어낸 진짜 원동력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국가 간의 승리 기록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대한민국을 일궈내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께 드리는 헌정사입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당신들이 지켜낸 이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험난한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이 소식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며 저희의 영원한 자랑이십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느껴온 자부심과 지혜로운 말씀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한 글자 한 글자 적어주시는 그 말씀들이 이 채널을 지탱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빛이 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널리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이토록 위대하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